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정치권 소식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영환 당국대 석좌 교수,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SBS의 원일이 선임기자 이렇게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소식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소식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당의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어제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마디 했는데 이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발언 때문에 전국이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습니다. 당의 선대위원장이었던 박지원 전 대표, 후보였던 안철수 전 의원께서 몰랐다 하는 것은 머리 자르기이죠. 실제로는 더 큰 것은 머리 자르기입니다. 꼬리 자르기가 아니고. 꼬리 자르기라고 하는 표현은 원래 많이 나오는데 꼬리 자르기가 아니고 머리 자르기다. 그런데 국민의당이 이 머리 자르기라는 표현에 왜 발끈했을까요? 하여튼 지금 그 이후로는 지금 국민의당에다 오전에 전화해보니까 추자도 꺼내지 말라며요. 그렇게 전화를 했더니 추자뿐만 아니라 추경은 물론이고 추석 얘기도 하지 말라고 그럴 정도로 분위기가 지금 험악하고 강경해졌습니다. 지금. 곧 방금 전에 이제 결의문이 나왔는데 추경은 추풍 낙엽 신세가 돼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이 문제를 결제 해지하려면 추미애 대표가 가시적인 조치를 지금 해달라는 건데 국민의당이 이제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발언 자체가 아니라 발언에 담긴 팩트 자체가 좀 틀렸다는 겁니다. 머리 자르기라는 것은 안철수, 박지원 두 사람이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몰랐다는 거로 지금 사실관계를 감추고 있다라는 지금 추미애 대표의 이 관계 자체가 검찰 수사 결과와 지금 다르다. 지금 두 사람이 몰랐다라는 것이 지금 단독 범행이고 두 사람은 몰랐다라는 것이 자체 진상조사 결과이고 검찰 조사에서도 지금 아무것도 나오는 것이 없는데 추미애 대표가 지금 범죄 집단으로 낙인을 찍어버렸다.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좀 이건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지금 갑갑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격이 됐습니다. 거기다 오늘 아침에 또 추미애 대표가 불을 또 질렀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체는 과거 북풍 조작 사건에 버금간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형사 책임 분명히 있다.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어요. 예. 오히려 사과를 하거나 이건 풀기보다는 지금 추미애 대표가 한 발 더 나가기 때문에 전국이 경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얼어붙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국민의당이 인사청문회는 물론 대법관 임명 동의안 표결 등 모든 국회 일정 거부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협치 상대를 인정받지 못하고 뺨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민주당에 협조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웃을 것이다. 이렇게 또 강경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추미애 대표의 저 발언, 국민의당에서 박지원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선 후보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얘기를 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지금 안철수 박지원 후보가 어떤 형태로든지 개입을 했지 않았을까라는 의혹과 관련된 보도는 사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언론에. 그리고 검찰에서 윗선과의 개입서를 조사한다는 이에서요. 지금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보면은 신문 방송에서 쫙 그런 의혹 제기, 그런 가능성, 그런 여부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딱 집어서 머리 자르기라는 표현으로 사실 추미애 대표가 이제 말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기자회견이라든지 인터뷰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머리 자르기다라고 제기한 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라디오 인터뷰하는 과정에 한 부분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국민의당 입장에서 사실 너무나 아픈 상황이고 위기 상황 속에서 뭔가 국면 전환, 그리고 돌파구, 혹은 빌미 이런 부분들이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던 차에 말하자면은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는 딱 뭐랄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자극적 표현 이 부분이 하나가 이제 걸린 거죠. 그래서 국민당으로서는 저 발언을 통해서 뭔가 국면을 한번 전환을 해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분명히 지금 밑바닥에 짙게 깔려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말이죠. 추미애 대표의 저 발언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언덕이 국민의당이 있단 말이죠. 추경 예산안 심사도 국민의당만 협조적인 자세로 나오고 있었고 그런데 추미애 대표의 발언 때문에 그것마저도 물 건너간 상황이 됐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상당히 갑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정말 부적절한 시기에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은 사실 최고위원들이 하면 되는 겁니다. 당대표가 공격수를 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겁니다. 게다가 당대표가 라디오 출연할 이유가 없어요. 당대표는 일주일에 3번, 그야말로 언론 앞에 노출될 기회가 있습니다. 최고위원회가 3번 열리기 때문에 그때 얼마나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굳이 라디오를 찾아가서
라디오 가면 사실 언론의 속된 말을 낚일 수도 있는 겁니다. 굳이 거기 가서 저런 얘기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되질 않아요, 기본적으로. 게다가 지금 뭐 협치를 이야기하고 방금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굳이 자극하는 발언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래에 있는 최고위원이나 뭐 대변인이나 당직자 이야기하면은 오히려 다독거리면서 국민의당 이건 이런데 우리 진심은 그게 아니다 식으로 다독거려가면서 점수를 딸 수도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굳이 저런 자충수를 두는 건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아무튼 근데 이제 추미애 대표의 언어 습관이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 가운데 이런 정치인들이 곧잘 있습니다. 굉장히 재치 있는 발언을 함으로써 본인이 뭐 언론에 노출되는 효과를 누리는, 즐기는 그런 정치인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랍니다. 우리 정치의 품격이 떨어지거든요. 특히 당대표가 저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추미애 대표 오늘 발언을 보면은 저것이 어떤 단순한 말 실수나 그냥 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 처음에는 그냥 국민의당이 이렇게 반발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냥 놔둬버리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노 코멘트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공식 최고위원 회의에서 지금 그 얘기는 저희가 예. 이제 추미애 대표 발언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들어보고 나서 얘기를 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야기를 하면은 더 매끄럽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추미애 대표 오늘 아침 회의 발언 준비되어 있습니까? 추미애 대표가 어제 머리 자르기 발언을 국민의당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미애 대표 전혀 물러설 생각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발언했습니다. 국민의당의 대선 조작 포인트는 이런 일찍이 부풍 조작에 버금가는 것입니다. 이런 네거티브 조작의 속성이나 특징은 관련자가 직접 나서지 않고 방패막이를 먼저 세운다는 것입니다. 조작이 아닌 진실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면은 직접 나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작된 것이기 때문에 직접 나서지 않고 그런 것이 바로 이 네거티브 조작의 특징이고 또 그것은 그런 사실과 결과를 후폭풍을 용인한다는 것으로 형사법적으로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전 과정을 보더라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형사 책임은 반드시 수사가 되어야 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에게는 박지원 전 대표, 안철수 전 후보 수사하라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건의 프레임 자체가 추미애 대표로 인해서 지금 바뀌어버렸다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려고 좀 하는 거예요. 미필적 고의에는 형사적 책임을 지라는 얘기가 뭐냐면 박지원, 안철수가 모르는 상태에서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게 유포가 됐다가 지금 국민의당이 시종 일관 지금 주장하고 있는 바거든요. 근데 추미애 대표는 지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알고도 유포시켰다는 거예요. 몰랐는데 검증을 못해서 유포한 거하고 알면서도 애따 모르겠다 하고 유포시킨 거하고는 이 법에 대한 이 법적 책임이 차원 자체가 다른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사과를 하거나 그런 뜻이 아니었다가 아니라 사실은 알고서는 유포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지금 했는데 저 뒤에 이런 얘기가 또 좀 했어요. 박지원 전 대표는 죄를 죄로 덮기 위해서 직접 자신의 명의로 나 추미애 민주당 대표를 고발까지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프레임 자체가 좀 달린 겁니다. 사실은 어제 박지원 대표가 본인의 부친이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받아서 이장을 해서 국립현충원으로 모시는 날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런 굉장히 중요한 가정사가 있을 때 이런 게 터지고 나와서 이장하다 말고 그거 다 덮고서는 지금 올라와서 항의를 하고 정치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격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법적인 문제에 대한 프레임을 바꿔버린 거, 그다음에 정치인들끼리 해야 되는 어떤 이런 감정적, 인간적 이 충돌까지 벌어지면서 사안이 그렇게 쉽게 끝날 사안이 좀 아닌 것으로 지금 변질돼 버렸습니다. 추미애 대표가 법적인 프레임을 얘기했다고 해서 법적인 프레임이 바뀌나요?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해서 검찰 수사 결과를 봐야 그게 법적으로 되는 거지. 정치인이 여당 대표가 얘기하면 그게 프레임이 바뀝니다. 우원식 원내대표가 예. 오죽 지금 답답하면 이거는 검찰한테 맡겨서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인데 왜 당대표가 나서서 수사를 해라 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니 검찰의 수사를 촉구한다라고 저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하냐 답답함을 지금 바로 그 토로하고 있는 게 부분이 지금 원 기자 얘기한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당 대표가 네.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물론 정치적으로 공세를 취할 수는 있습니다만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듯한 발언. 이 사람들 수사를 해라. 일종의 수사 지시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대표의 발언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상황을 상당히 악화시킨 사실인데 그 발언이 나온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국민의당이 어떻게 보면 자체 진상조사에서 서둘러서 어떤 결과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도마뱀 꼬루 자르기 아니냐라는 이제 발언이 보도가 하다가 있었고 거기다가 오히려 이게 검찰 쪽에 어떤 야당판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 아니냐라는 또 이런 비판이 제기될 것이죠. 그 상황에서 이제 의혹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박지원 전 대표가 이준석 전 최고위원 5월 1일 날 통화했다는 부분이 뭔가 있지 않냐라 의혹. 거기다가 또 안철수 후보가 말이죠. 이준석 전 최고위원하고 공개 사과하기 전에도 며칠 동안 5분 동안 독대했다. 이런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고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차에 국민의당 이거를 전면적으로 방어하고 뭔가 국면을 전환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뭔가 시도를 한 차에 추미애 대표가 어떻게 보면 폭탄 하나를 터뜨린 거죠, 이게. 그 국면 전환을 쐐기를 박아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작심하고 꼬리 자르기 아니라 머리 자르기다라고 한번 포문을 연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럼 민주당이 추미애 대표가 이렇게 포문을 열었으면 민주당이 뭐 얻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뭘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의당이 좀 더 어려운 상황이 되고 예. 국민의당이 이번 제보 조작 사건 때문에 재기불능의 상태까지 가는 건지 예. 추미애 대표의 저 발언 때문에 예. 그게 아니라 지금 민주당은 오히려 상당히 더 많은 것을 잃고 있는 듯한 모양새가 어제 오늘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사청문회라든지 그런 부분은 이제 수경이 나온 부분은 이룰 수 있겠지만은 국민의당에 관한 이 문제, 이 엄청난 정계 개편과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에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불을 붙인 더 국민적 관심을 집중시키게 하는 또 그런 또 정치적 효과는 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진 원장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안영환 교수님께서도 아까 평가를 하셨잖아요. 네. 평가를 하셨으니까 추미애 대표가 이 발언을 한 의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강공을 취한 의도가 뭐라고 보세요? 아마 어제 발언을 했을 때는 파장이 이 정도로 커지리라는 생각을 못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당 반발이 있다 보니까는 아마 이제 계산을 했겠지요. 그 다음부터는 계산에 들어갔을 겁니다. 정치적 계산에 들어갔겠죠. 그런데 아마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지지세는 결집이 됩니다. 추미애 대표에게 많은 사람도 그랬을 겁니다. 할 말 했다. 그 말 뭐 잘못됐느냐. 팩트는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을 분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본인이 또 기가 또 올랐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찌됐든 지금 추미애 대표가 뭐 추다르크란 말이 있듯이 굉장히 공세적입니다. 이 공세적인데 이 결과에 대해서는 글쎄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로 본다면은 추미애 대표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게다가 같이 앞으로 끌어가야 될 국정 운영에 협조를 받아야 될 당을 저렇게 자극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만약에 향후 정계 개편까지 보고 했다면 매우 전략적입니다. 그건 굉장히 먼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눈앞에 있는 이야기 사안들을 해결하려면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 그게 좀 이해가 안 되고요. 특히 이제 미필적 고의 같은 경우는 그게 참 어려운 그 제목입니다. 미필적 고의와 뭐 인식 있는 과실이라든지 사실 따지기가 힘들어요. 뭐 법에 나오신 분이시겠지만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형사법적 이야기를 한다는 것도 또 전 적절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짧게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제가 효과 분석 여러 가지를 했지만은 추미애 대표가 저 발언을 고도로 계산하고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제 사실은. 첫 발언은? 예, 그렇습니다. 어제 저 발언은 왜냐하면요. 평소에 추미애 대표 발언이 당연히 화법이 직설적입니다. 상당히 구체적이고 그래서 좀 아프게 좀 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제가 이제 추미애 리더십 하면 흑장미다 그래서요. 장미처럼 무슨 예쁘지만은 뜻입니까? 예. 탁 닿는 순간 아주 아픈 그런 대목이 있다. 그런 점에서 저 발언은 이제 머리 자르기는 상당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많이 아프죠. 근데 그동안의 발언을 보면은 이게 치밀하게 뭐 정치적 계산까지 해서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결과적인 여러 가지 효과들을 우리가 이제 득실을 한번 논의해보고 있는데요. 근데 어제 머리 자르기보다 오늘 지금 저 문제 있지 않습니까? 범죄 집단임이 분명하다. 대선 조작 게이트다. 이거는 북풍 조작 사건이다라고 하는 오늘의 발언이 더 세게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좀 의견이 분분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자극적인 말을 좀 더 수위를 높여서 공세의 수위를 높인 도대체 이것이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 발언이라면 무엇을 의도하는 것에 대한 거를 물어보면 대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추미애 대표에게 물어봐야죠. 사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렇죠. 추 대표한테 물어봐야죠. 근데 추 대표 자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기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는 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추측을 종합을 해보면 국민의당에서 정계 은퇴를 지금 요구하고 나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경로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전략에 의해서 정치적 계산법에 의해서 정계 개편을 앞두고서는 이렇게 탁탁 나오는 발언들이 아니라 머리 자르기로 나오니까 정계 은편으로 치고 나오고 내가 뭐 못할 만 했느냐, 나 할 말 했는데
나보고 정계 은퇴하라면은 그럼 이거는 범죄다 니들은. 이런 식으로 지금 이 감정적인 대응이 되기 때문에 원내 대표단들은 깝깝한 거예요 지금. 예. 당대표가 나서서 이렇게 감정 싸움까지 해버리면 국회 안 풀리죠. 예, 추미애 대표가 사실은 17대 국회 때 열린우리당 창당에 합류하지 않고 당시 민주당, 그러니까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그 동병동 정치 세력과 함께 있었단 말이죠. 그런 정치적 인연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호남을 기반으로 한 국민의당과 상당히 그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건데 국민의당에서 어떤 얘기들 나오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네, 한계가 있고 추모에도 정도가 있습니다. 또한 언행에는 반드시 금도가 있어야 됩니다. 추미애 대표가 집권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는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이 5대 인사원칙을 파기했음에도 우리 국민의당은 대승적으로 협조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당은 민주당 이중대다는 그런 비아냥도 들었습니다. 여당의 대표라는 사람은 협치의 손을 내민 국민의당의 범죄 집단 낙인 찍기로 응답한 것입니다. 일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될 일도 안 되도록 만드는 체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큰 옷을 입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추 대표는 크고 무거운 대표직을 내려놓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 오늘 아침 회의 자리는 뭐 국회 현안이나 뭐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대한 그런 평가가 아니라 추미애 민주당 대표 성토하는 자리가 됐네요. 성토장. 예. 네. 그거였죠. 예.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아예 오죽하면 추자 얘기를 꺼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추석 연휴 얘기도 연휴 얘기도 지금 자기들끼리는 얘기 안 한답니다, 지금. 예. 추자 얘기도 꺼내지 말라.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사실 제보조작 사건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추미애 대표의 말 한마디를 갖고 역공에 나서면서 내부적으로는 결속이 되고 우리가 억울하다, 당하고 있다, 추미애 대표가 저럴 수 있느냐 그런 모양새는 취하고 있는데 사실 이 국면 또 넘어가고 나면 국민의당은 고민이 더 커지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만 추미애 대표가 저 방송 코멘트가 아니었더라도 아마 최고위원회의라든지 어떤 발언이라도 뭔가 하나를 사실 국민전의 어떤 돌파구 거리로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할 만큼 국민의당은 절실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추경이라든지 지금 도와주는 방향으로 가던 참 아니었습니까? 인사청문회도 그렇고. 그러면 같이 공존을 했지만 또 호남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중대라는 또 그런 비판을 감수해야 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돌파구를 찾는 설령 이 돌파구를 넘기다 하더라도 이후에 펼쳐지는 사실은 지형은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특히 이제 국민의당 같은 기반 안방이 호남인데 호남의 지지도가 거의 지금 5% 미만으로 최악인 상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후로도 앞으로도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이 처해 있다. 예, 그러면 안 교수님께 좀 발언 하나 더 들려드리고 질문을 드릴게요. 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사실 이번 추미애 대표의 발언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자유한국당과 또 바른정당에서도 비판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당이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에 반발해 전면적인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국회 무시의 행태로 오만한 권력에 취해 있는 정부 여당의 원인과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여당 대표로서의 자세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협치를 강조하고 협치에 앞장서도 부족할 사람이 소위 판을 깨는 이런 언행들을 하고 있어서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보수 성향 정당들의 원내대표도 국민의당을 손을 들어주고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어요. 추미애 대표를. 그런데 국민의당이 계속해서 이렇게 바른정당, 자유한국당과 공조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게 국민의당의 딜레마입니다. 아주 생내적인 딜레마지요. 어쨌든 야당이라면 야당과 보조를 맞춰야 되는데 또 본인들의 지지 기반의 호남을 가면 또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호남에서 과도하게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다면은 오히려 옆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한국당이나 바른정당 입장에서 본다면은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을 끌어오는 것이 앞으로 국회를 장악하고 국회를 운영하는 데 결정적이거든요. 사실 솔직히 국민의당이 그동안 캐스팅보트라는 엄청난 힘을 제대로 발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이번 정기국회 때 발휘할 수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캐스팅보트를 활용할 수 있는 국민의당을 보수 정당에서 끌어온다는 건 굉장히 큰 소득이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현재 보수 두 당 입장에서 본다면 국민의당을 끌어서 국회에서 한번 이번 정기국회 때 사실 국회에서는 가장 큰 장치가 정기국회입니다. 정기국회 특히 이제 이번 추경이라는 큰 일도 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국민의당을 끌어 견인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계기가 마련됐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앞에서 화내지만 뒤로 웃고 있을 그런 가능성이 높지요. 어찌됐든 그러나 이제 국민의당이 지금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현재는 보수 여당 편에 쓸 수가 있고 이른바 보조를 맞출 수가 있지만은 계속 그럴 수가 있을 수 있겠느냐. 특히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많은 지역의 기초의원들, 광역의원들, 후보자들이 과연 서울에 있는 여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어떤 목소리를 낼 것이냐. 그럼 굉장히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예,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줬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당은 울고 있는데 이 울음이 그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이 정리된 게 없는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표현이 아주 잘해주셨는데 울고 싶은데 맞았잖아요, 지금. 근데 그 울고 싶은 속사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국민의당이 울고 싶을까요, 지금? 뭐 국회가 좀 어렵고 뭐 협치가 안 되고 뭐 맘대로.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국민의당의 지금 고민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탈당 러시입니다, 지금. 기초의원들, 기초단체장, 지금 하부 조직들이 지금 속속 탈당해서 민주당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호남 내에서의 이 하부 조직의 이탈과 민주당으로의 복귀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지금 40명 중에 23명의 호남 의원들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지방선거는 다가오고 있는데 하부 조직들이 이렇게 속속 빠져서 지금 민주당으로 복귀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호남 민심이에요. 호남에서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지금 90%가 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당 의원들이 내가 국민의당 깃발 아래 깃발 들고 다시 배지를 달 수 있을까에 대한 궁극적이고 불안한 마음이 근저에 깔려 있던 차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있는 게 울고 싶은 속사정이었는데 그때 추미애 대표가 지금 머리자리락을 딱 나오니까 울어야 될 울 수 있는 명분이 지금 생긴 거죠. 그런데 생각보다요. 그 국민의당 내부의 그 하부 조직 이탈 문제, 민주당 복귀 이 상황은 생각보다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저는 어느 정도입니까?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몇 명이나 속도가 지금 너무 빠른 거예요. 예. 이제 명수가 지금 집계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것이 한 명 한 명 지금 탈당계를 내면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 속도가 점점 가속도가 붙고 있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인 것이고 국민의당이 갖고 있는 불안감이에요. 이런 상황이 지금 국민의당과 민주당의 대표들끼리의 지금 이 말싸움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런 속사정이 지금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호남을 저희들이 가보면요. 실제로 가보면 지금 오늘 우리가 논의되고 있는 이 해답 원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고향이 광주이기 때문에 자주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요. 국민의당 이미 빤을 맞기 전에 이미 울고 있었어요. 펑펑. 그렇죠. 가슴 속으로. 울고 있었는데 때려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통곡을 한 겁니다. 사실 거기 가보면요. 지금 탈당 러시 조짐이 아니라 이미 탈당계를 몽땅 가지고 타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말리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오면 자칫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와해 공작이다 이런 오해를 받을 기세를 말리고 있는 상태에 집단 탄핵에 있어서 내일에서 지금 와야 되는 일보 직전입니다. 근데 국민의당의 터밭이 지금 광주인데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부터 이 정도 흘리는 기세로 본다면 완전히 완패는 이미 지금 예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의당으로서는 정말 어떤 식으로 이 국면을 뭔가 특별한 방법으로 뭔가 모면해야 될 그런 절박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차에 추미애가 나옵니다. 그리고 추미애 대표도 사실 방송에 나와서 거침없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호남 민심의 현주소를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자신감도 있는 거예요. 네, 자신감이 있고 나와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뭐 또 보면은 정치적 상황이라는 게 말이죠. 지금 국면에서 내년 지방선거 바라보면은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뭐 정치적 상황이라는 게 원래 하루아침에 바뀔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당 의원들이 기초의 밑에서는 탈당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의원들이 아직 버티고 있다. 물론 의원들은 여론 시위를 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당은 이제 두 스탠스를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정치, 국회의원들은 바닥 정치, 밑 정치를 기초의원과 광역의원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기존 조직의 근간이 그들이죠. 그런데 이제 그 후보자들,
내년 지방선거에 나올 분들은 지금 마음이 굉장히 급합니다. 1년도 지금 남지 않았어요. 호남에서 사실 어느 정당 후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어느 정당 간판을 공시를 받느냐가 중요한데 만약에 바른정당 지난번 분위기는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바른정당 간판으로 떨어진다면 옮겨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선출직 공직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들은 좀 입장이 다를 수가 있어요. 국회의원들은 선거가 3년이 남았습니다. 내년 개헌 전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개헌에서 만약에 중대선거운제로 개헌이 된다면은 호남에서 어찌됐든 살아남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개헌 정권 한번 지켜보자. 또 3년 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또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기대를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밑바닥 조직과 국회의원들과는 이해관계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국회의원들도 밑바닥 조직이 흔들리면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안하죠. 지난번에 바른정당에서 12명이 빠져나갈 때도 그 근본에는 밑에 있는 기반 조직들이 흔들리는 게 굉장히 강하게 견인해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그래서 국민의당 현역 의원들이 두 개의 그 딜레마에 빠져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또 하나는 비례대표 의원들과 국민의당의 상층부인 다선 의원들과 초재선의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초재선 의원들과 또 이해관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들 간 이해관계 충돌도 분명히 앞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국민의당이 이제 호남 딜레마 이중고가 있는 게 뭐냐면요. 지금 추미애 발언을 계기로 해서 국민의당이 강력히 공격을 하면서 인사청문회 에 대해서 보이콧을 하고 그다음에 추경에서 또 반대를 하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럼 호남에 또다시 그것 때문에 국민의당 지지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호남 민심이. 그렇기 때문에 이 강경한 대책을 지금 밀어붙이고는 있지만 이게 호남 민심을 또 악화시키기 때문에 더 악화시키기 때문에 국민의당으로서는 계속 시간이 흐를수록 좀 어려운 처지밖에 없습니다. 네, 국민의당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 잘 들었고요. 추미애 대표가 사실 발언을 했다가 설화라고 할까요? 구설수에 오른 적이 사실은 한두 번이 있었던 게 아니죠. 지난해 말 촛불 전국에서도 추미애 대표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가 사실 당시 전국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비판이 내부에서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그 당시 추미애 대표의 발언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국민과 싸우기로 작정을 한 모양입니다. 시간을 끌며 지지층을 결집시키기로 시도하고 사정기관에 흔들지 마라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제발 탄핵 한번 해봐라. 어디 할 테면 해봐라. 청와대에서 장기 공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박원순 시장이 살수차에 물 끊겠다가 아니라 청와대에 식수 끊겠다 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계엄령과 청와대 식수 끊겠다. 저 발언이 사실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이다는 비판을 받았었죠? 엑스맨 발언. 예, 엑스맨. 예, 그 유명한 엑스맨 발언. 예, 실언이 아니라 엑스맨 발언인 거죠. 전혀 도움되지 않는 것. 가장 더 중요한 거는 엑스맨 발언도 정치적 발언이에요. 그것도 의도하고 하면 홍준표 대표처럼 이 사실관계가 달라도 내가 의도하고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는 정치적 선택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추미애 대표의 저 발언은 그 당시에 사실관계 자체가 틀렸죠. 이른바 정치적 발언을 하는 그 근간이 되는 로우 머티리얼인 팩트 자체가 틀렸던 거예요. 그래서 저런 말이 나올 때마다 기자들이 꼭 옆에서 주변 취재를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대표한테 저 팩트를 누가 보고했느냐? 누가 저런 실언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느냐? 이런 걸 이제 밝혀지지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번 머리 자르기 이것도 제가 아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발언 자체의 정치적 의도성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발언에 담긴 팩트. 안철수, 박지원은 지금 몰랐다라고 국민의당이 저렇게까지 강경하게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데 알았다라고 너무나 당당하게 해서 머리 자르기라고 하는 팩트 자체가 너무나 다른 거를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번 발언도 엑스맨 발언이 될지는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 네, 추미애 대표의 과거 발언까지 보여드렸습니다만 일단 추미애 대표의 발언 때문에 국민의당이 국회 일정 전면 거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되면 여당인 민주당은 속이 탈 수밖에 없는데요. 당장 조대혁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채택하는 게 난망합니다. 야당은 조대혁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절대 장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들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즉
자기가 사회이사와 대주주였다는 사실을 모른 채 인감을 줬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바본 거고요. 그리고 알았는데도 거짓말한다면은 국민들한테 사기치는 겁니다. 사기꾼 장관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바보 장관은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민주당 의원들은 속으로는 조대엽 후보자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고 계속해서 조대엽 후보자를 비호하고 있는데요.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에게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 제발 좀 귀를 기울여 달라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격이 없는 조 후보자는 자진 사퇴할 것과 만일 자진 사퇴를 거부할 시 청와대 및 여당의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합니다. 다음 주 문재인 대통령께서 귀국한 후 여권에서 이미 예고한 대로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 등 남은 신부적격 3종 세트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는 의도적으로 우리 야당을 파국이라는 막다른 길로 몰아가 전국을 파탄내려는 시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제 국회 정상화의 공은 정부 여당으로 넘어갔습니다. 송영무, 조대엽 두 후보자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이 임명을 밀어붙이는 수순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협치의 근간을 파괴하며 국정 파트너로서 야당의 존재를 무시하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상황을 만들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하고 나서요. 네. 언제부터 조대엽, 송영무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죠? 10일인가요? 10일 이후죠. 10일 네, 이후부터는 10일까지는 뭐 시한이니까 뭐 그런데 그 기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로 보면은 저희가 취재해본 바로는 정상회담 갔다 오면 문재인 대통령이 송영무, 조대엽 다 임명 강행하는 쪽으로 지금 분위기가 잡혔었어요. 그리고 국회에서도 사인이 괜지 않았지 않습니까? 홍준표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해서 인사청문회는 협조할 거는 협조하겠다고 또 얘기를 좀 했단 말이에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대통령은 이러이러한 논란은 있지만 임명 강행해도 대충 넘어가는 분위기였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저렇게까지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논란 끝에 그냥 가나보다 이랬었는데 추미애 대표 발언 때문에 지금 국회가 보이콧되고 일정이 다 파행이 되면서 조금 변수가 지금 됐습니다.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는 계속 얘기를 해왔지만 이런 일이 굳이 벌어지지 않아도 될 일이 벌어진 데 대해서 좀 민주당에 대해서는 당에 대해서는 좀 섭섭함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예, 그러면 청와대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문제 풀어야 돼요. 네. 풀어야죠. 네, 풀어야 됩니다.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 어려움을 저한테 여쭤보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송영무, 조대엽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라도 지명 철회할 경우 대통령이 그렇다면 이후 여야 관계가 개선될 것 같은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그렇다면 두 사람을 다 동시에 대통령 지명 철회한다면 훨씬 더 관계가 더 돈독해질까요?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어차피 이 지금 여야 관계가 여소야대 관계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대통령이 막판에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법안이 돼 있거든요. 그러나 강행할 거 훨씬 여야 관계는 경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조금 전에 추미애 대표의 발언이 사실 발언 자체로 이미 그 효과는 봤다고 봅니다. 만약 어떤 기대했다면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머리 자르기라는 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속실하게 사과할 부분 사과를 하고 그리고 임명을 대통령이 강행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야당에게 설득을 하고 또 혹시 뭔가 줄 수 있다면 주고 하는 계속 낮은 자세를 끝까지 보여주는 것이 그나마 저는 파국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추미애 대표의 사과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네, 의견을. 그거에 예. 추미애 대표에게도 전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 국민의당이 워낙 어려운 입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큰 집에 있어서 좀 여유 있는 입장에서 오히려 배려하는 입장에서 고개를 낮춰서 사과하는 것도 본인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전혀 나쁠 게 없다고 봅니다. 예, 정치 경험이 있으신 안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 대통령이 강행을 할 걸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의 지금까지 해왔던 걸 비춰본다면은
특히 또 지지율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뭐 지금도 뭐 상당히 80% 이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행을 할 것으로 보이고 어찌됐든 7월 국회에 없다고 하는데 7월 국회 이미 물 건너갔다고 봐야겠죠. 현재 분위기라면은. 그러면 이제 추경이 결국은 과거 추경이 늦춰져가지고 9월 정기국회 때 초반에 한 적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아마 감안을 하고 원내 전략을 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미애 대표 부분은 아마 사과를 할 것 같습니다. 또 해야 됩니다. 전략적으로 본다면은. 그래서 국민의당 어찌됐든 지금 추경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기국회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협조를 받기 위해서는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러나 송영무, 조대엽 두 후보자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 같다.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청와대에서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 청와대 전병헌 정무수석 상당히 바쁘게 국회의원들과 전화 연락도 하고 추미애 대표하고도 연락하고 우원식 원내대표하고도 연락하고 아마 그러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해법을 마련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 지금 독일 방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한독 정상회담에 이어서 가장 관심 있었던 대목,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베를린 퀘르버 재단의 초청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북 정책 구상, 문재인 민주당 정부의 대북 정책은 앞으로 5년 동안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구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 5대 방향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죠. 대한민국 새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평화입니다.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과 전쟁의 위협이 없는 한반도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둘째,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겠습니다. 셋째,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종전과 함께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넷째, 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가 진전되고 적절한 여건이 조성되면 한반도의 경제지도를 새롭게 그려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은 정치 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일관성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다만 일단 화면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대북정책 5대 구상. 첫째는 평화정착입니다. 흡수, 인위적인 통일 배제한다. 두 번째는 북체제 안전보장하고 한반도 비핵화. 세 번째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네 번째는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라는 표현을 문재인 대통령은 사용했고요. 다섯 번째로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이 5가지의 대북 5대 정책의 기조를 밝혔습니다. 어제 이 5대 정책 기조 밝혔을 때 뭐 현장에서의 반응이라든가 어땠습니까? 뭐 예상했던 거예요. 사실은 저기에서 빠진 부분이 단계적 보상책이 빠졌죠.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어차피 저 구상을 가지고 떠날 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부터 준비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베를린 가서 문구가 자꾸 수정되고 있다는 얘기가 보도를 통해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셨을 텐데 수정된 내용이 뭔가를 취재를 해보니까 그 중에서 북한이 핵을 동결을 하고 그 대화에 나서면은 단계별로 이러이러한 보상을 할 것이다라는 보상책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큰 그림은 다르지 않았죠. 억압과 제재와 압박이라는 국제 공조보다는 평화와 대화가 지금 더 훨씬 더 강조된 그런 선언문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놓고 보면은 17년 전에 2000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베를린에서 했던 베를린 선언에 이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명명하기를 지금 신베를린 선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큰 그 골격이 다르지 않아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17년 전에 이미 얘기했죠. 북한에 대해서. 우리 북한을 남한이 흡수 통일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다, 우리. 돈이 서독처럼 많지가 않다, 우리가. 그러니까 흡수 통일할 능력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자, 일단 교류하자.
물건을 교류를 하고 사람을 교류를 하다 보면 세 번째 신뢰가 구축이 돼야 서로 믿어야 평화 통일이 되는 거다라는 이제 구상을 단계별로 이제 제시를 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평화 통일 구상에서 보면은 딱 한 가지가 좀 진전이 좀 돼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협정 체결하겠다는 거 추진하겠다는 거잖아요. 정전 당사자국들끼리 하는데 좀 애매해요. 지금 한반도는 지금 정전 상태인데 정전 당사자는 남한이 빠져 있죠. 연합군인 미국과 북한 간에 지금 중국하고만 지금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당사자 관련국들이 참여하는 평화 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얘기는 한국이 주도권을 갖고 평화 체제를 법적으로 지금 이끌어 나가겠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좀 진일보한 구상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협정 부분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이 평화 협정은 북한이 또 상당히 여러 차례 강조해온 부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평화협정을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북한이 생각하는 평화협정이랑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평화협정이 좀 내용적으로 차이가 있는 건 아니겠어요? 시기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대상도 차이가 좀 있는 거겠죠.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이제 정부가 참여한다는 것일 거고. 일단 그동안 이제 한국 대통령 입으로 또 우리나라 고위 당국자 입으로 평화협정 이야기한 것은 사실 실질적으로 처음입니다. 물론 저걸 애들로 이야기는 그동안 많이 해왔었습니다. 또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야기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는 선평화협정 후 핵폐기입니다. 평화협정 맺어라. 그래서 우리를 안전을 담보해주면은 핵을 폐기하겠다는 거고. 그럼 이제 미국이나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핵을 폐기해라. 그래가지고 평화협정 맺는 거 아니냐. 지금 순서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주장하는 것은 동시 쌍계. 그래서 핵 폐기 협정을 맺는 그 과정과 평화 맺는 과정을 같이 가자. 쌍계한. 근데 거기에 북미 평화 협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중국의 안도 북한 측에서 이제 거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평화 협정이라는 게 북한 측에서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오늘 지금 조금 전에 북한 측에서 나온 반응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게다가 이제 지금 문 대통령이 오늘 지금 저기서 신베를린 선언 내용과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그 다음에 한미일 정상회담 나온 내용이 굉장히 좀 엇박자가 나요. 한미일 정상회담 만나서는 굉장히 압박을 하겠다. 제재를 더 강하겠다. 그래서 압박과 제재를 통해서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겠다는 게 기조입니다. 그런데 저기서 현재 문 대통령이 굉장히 유화적인 정책을 내세웠기 때문에 좀 엇박자가 나요. 그래서 북한 측에서는 지금 반응은 뭐냐. 미국 사람들 따라다니려면 우리 못한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북한은 이런 협상에서 방금 앵커 말씀하셨지만 북미 돼야지 남한은 핵 문제와 미사일 문제에 관한 협상의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4.1자 노동신문에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상대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이야기를 해라. 예. 이거 우리나라 야당이나 우리나라 대학 교수가 이야기한 이야기 아닙니다. 북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는 상대가 누구인지를 알고 이야기해라. 즉 핵 문제와 미사일 문제에 관해서는 당신들은 우리하고 논의할 자격이 없다. 우리는 미국과 이야기했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 입장이 굉장히 곤혹스러워요. 그러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뭔가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관한 당분간 정말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운전석에 아무도 타지 않는 차가 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고민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체제, 한반도의 평화 구축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해나가겠다라고 북한에 분명히 자신의 구상을 밝혔고요. 이 조금 전에 밝힌 5대 대북정책 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4가지 제안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올 10월 추석 연휴 때 이산가족 상봉합시다 이런 제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14정상선언 10주년입니다. 또한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입니다. 민족적 의미가 있는 두 기념일이 겹치는 이날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한다면 남북이 기존 합의를 함께 존중하고 이행해 나가는 의미 있는 출발이 될 것입니다. 둘째,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여 평화올림픽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셋째, 군사 분계선에서의 적대 행위를 상호 중단하는 것입니다. 넷째, 한반도 평화와 남북 협력을 위한 남북 간 접촉과 대화를 재개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올바른 여건이 갖춰지고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 국면을 전환시킬 계기가 된다면 나는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핵 문제와 평화협정을 포함해 남북한의 모든 관심사를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반도 평화,
남북 협력을 위한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가지 제안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요약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대북 4대 제안, 10월 4일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남북 정상이 했던 선언이죠. 14선언 맞춘 이산가족 상봉합시다.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도 참가하도록 합시다. 군사분계선 주변에서 적대 행위를 상호 중단합시다. 남북 간 접촉과 대화 재개합시다. 그리고 여기는 빠져 있습니다만 여건이 갖춰지고 남북 간의 대치 국면을 전환시킬 계기가 된다면 나는 언제 어디서든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이 4대 제안, 우리 대통령은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네. 상대가 있는 거니까 예, 북한이 그렇습니다. 호응해 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당장 지금 남북관계 긴장이 확 완화되는 건 쉽지 않다는 걸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쉬운 일부터 하자라고 해서 이제 강론적으로 4가지 제안을 이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독일로 출국하기 벌써 3일 전에 그러니까 저 선언을 하기 3일 전에 미사일을 쏘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수 통일을 우리가 하지 않겠다. 전혀 이주적인 통일을 않겠다.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겠다. 말하자면 어떤 형태로도 우리는 대화를 하겠다. 노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에 강한 의지를 표출한 거죠. 그러면서도 미사일을 쏜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잘못된 일이라고 이제 비판을 했는데 일단 저 4대 제안을 놓고 이제 아마 북한과 어떤 실무적인 접촉이 아마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래서 저희 생각에도 지금 김정은 정권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 당장 정상회담은 큰 틀에서 화해 해빙 문제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저 4가지 구체적인 대안, 특히 남북 이산가족 문제부터 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바람을 담아봅니다. 아직 북한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네. 베를린 구상에 대한 반응은 나오진 않았죠, 공식적으로. 부분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일단 이산가족 부분은 이제 어찌됐든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이 반응이 나올 가능성으로 좀 예상하고 있는 거고. 예상하고 있는 거죠.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 적은 없으니까 이번에도 원칙적으로 동의는 할 거예요. 다만 이제 현실 실현성 여부는 이제 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평창 올림픽 참가 문제는 장웅 위원장이 천진난만하기 짝이 없는 발상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일단 굉장히 힘들어 보이고. 그거하고 좀 다른 거 아닙니까? 단일팀 구성에 대해서 천진난만한 제안이다 그랬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근데 정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스포츠 교류만으로 그렇죠. 뭐를 하겠다는 생각은 동의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굉장히 좀 난망이고요. 세 번째 군사분계선에서 적대 행위 금지 부분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기예요. 확성기 문제. 근데 확성기는 이미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금 중단했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확인되지 않고는 있습니다만은 우리 군의 입장을 보면 대통령의 이 제안에 따라서 일단 적대 행위로 가장 먼저 꼽히고 있는 확성기 중단하는 거는 지금 이미 가시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남북한 접촉 문제를 해서는 군사 실무회담 접촉할 것으로 지금 알려졌고 통일부가 실질적으로 그런 구체적인 액션에 지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금 베를린 구상에 대한 제안은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지금 하나하나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이게 되겠어? 지금 북한이 저러고 있는데 대화가 되겠어? 우리가 이런 제안한다고 북한이 받겠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스탠스는 된다, 안 된다, 되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생각이 있느냐. 이 우리의 생각과 의도를 전 세계에 만방에 고하는 이런 행위, 그런 추상적이지만 그런 구체적인 상징성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점에 의미를 두어달라. 청와대는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정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대북 대화 제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통일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 보일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퀘르버 재단 연설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곳 베를린은 지금으로부터 17년 전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 화해와 협력의 기틀을 마련한 베를린 선언을 발표한 곳이다. 그리고 독일 통일조약 협상이 이루어졌던 역사적 현장에서 내가 지금 연설을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2000년, 17년 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독일 자유대학교,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했던 연설, 당시 베를린 선언이라고 언론들이 제목을 달아서 보도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17년 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베를린 자유대 연설 여러분께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정부는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우리의 당면 목표는 통일보다는 냉전 용식과 평화 정착입니다. 오늘 이 연설문은 남북의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전달했습니다. 통일부 장관 이름으로 전달했습니다. 또 북한이 즉각적으로 이 편지를 접수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연설이 우리 한반도 문제 해결에 하나의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온 계기가 되길 바라고 그러한 연설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저에게 마련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저희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연설 듣다 보니까 17년 전 그때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저 당시 베를린 연설 다음에 석 달 뒤에 남북 정상회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남북 화해와 협력에 기틀을 마련하기도 했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베를린 구상이, 베를린 선언이 또다시 남북이 다시 한번 화해하고 협력하는 큰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주영진 뉴스 브리핑 2부 순서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독일에서의 바쁜 일정 중심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